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On Human Motion Prediction Using RNN이라는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서 휴먼 모션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이미지나 뭐 비디오 이미지나 뭐 스피치나 내추럴 랭귀지 이런 쪽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럼 다른 쪽 분야에는 어떤 접근들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선정을 했고요. 어,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왜 선정을 했는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사실은 뭐 이쪽 딥러닝 이런 쪽으로 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제 논문들이 다 이제까지 그 CNN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보통 이제 모션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다 보니까 RNN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RNN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어, RNN을 이용한 모션 연구에 뭐가 있지라고 하다가 이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하나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뭐 그 엑서사이즈 모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 운동, 이렇게 헬스장에서 운동하시잖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운동 50가지를 이제 50가지를 구분을 하는 걸 92%로 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이게 알카이브에 올라올 건데요. 파킨슨병 그 증상 구분을 하는 거를 원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데이터도 적고 그 베리애빌리티도 크고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그냥 했을 때는 77%가 나왔는데 남들이 다 쓰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썼더니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CNN을 썼었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시퀀스 데이터나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NN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모션 쪽 연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RNN에는 어떤 적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 On Human Motion Prediction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거고요. 5월 22일에 알카이브에 올라왔고 CBPR에서 발표될 예정인 페이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RNN이라는 거를 지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모션 포캐스팅이라는 걸 할 거예요. 모션 포캐스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어치브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베이스라인으로 두 개의 페이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ERD라는 페이퍼랑 ERD랑 LSTM 두 개 같이 나온 페이퍼랑 그 다음에 SRNN 나온 페이퍼랑 제가 이 두 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모션 포캐스팅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그러니까 패스트 모션들에 대한 기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뭐 포캐스팅 하면 웨더 포캐스팅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있었던 구름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 하루의 구름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션 포캐스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야구에서 프리 스윙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스윙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건 이제 생성을 한다는 거죠.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센텐스 컴플리션이랑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센텐스 컴플리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I need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딱딱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퀀스의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I need a가 나왔으면 뭐가 가장 highly probable 하냐라고 하면은 뭐 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션 포캐스팅이 굉장히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 시퀀스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단한 벡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워드가 있으면은 그 10,000개를 그냥 원하스로 표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제너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다는 모션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간단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리얼 밸류라는 거죠. 리얼 밸류라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이제 모션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데이터들이 이제 코릴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이 디멘셔널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은 그렇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혹시나 뭐 RNN 다들 아시지만 혹시 이거 비디오 보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봐 R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RNN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에서 히든 뉴런의 리커런트한 커넥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쭉 언폴딩을 해서 펼쳐보면은 이렇게 리커런트한 게 쭉 펼쳐보면 이렇게 타임 쪽으로 쭉 펼쳐보면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초 때 이때의 네트워크부터 100초 때라고 하면은 0, 1, 2, 3, 4에서 100개의 네트워크가 쭉 펼쳐져 있고 러닝은 결국은 이 백프로페이션을 통해서 100초에서부터 0까지 쭉 가는 아주 굉장히 긴 패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패스를 지나다 보면은 똑같은 웨이트,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이 요 리커런트한 이 웨이트는 컨스턴트한 웨이트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값들이 곱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0.9다라고 하면 0.9, 0.9, 0.9 계속 하면 거의 0이 되고 1.1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큰 값이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웨이트가 베니싱 하거나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하거나 익스플로딩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해결책으로 게이트 유닛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게이트 유닛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LSTM이고요. 게이트 유닛이라는 건 단순하게 보시다시피 기존에 사용했던 간단한 이 노드들 안에 어떤 조그마한 네트워크를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안에 이런 네트워크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는 이 네트워크가 단지 그냥 웨이스를 곱함으로써 0.9 곱하고 혹은 1.1 곱하고 이런 단순한 기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어떤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전의 밸류를 패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의 밸류를 포게팅을 하거나 뭐 이런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조차도 엔드 투 엔드로 그냥 레이블만 있으면은 혹은 뭐 어떤 형태로든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이제 러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이 네트워크는 4배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것들이 이제 웨이트가 4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단순한 걸 이용했을 때부터는 4배의 웨이트가 더 들어가고 파라미터들이 더 들어가고 따라서 아마도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깊은 네트워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게이트 유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실 건 이제 GRU라는 건데요. GRU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는 LSTM 같은 게이트 유닛이지만 조금 더 계산을 간단화하게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컴퓨테이션 여러분들 부자여가지고 GPU 같은 거 그냥 쓰면 되고 아니면 뭐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좀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GRU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LSTM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GRU를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의 이유기도 하고요. RNN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넷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보이는 게 뉴럴넷인데요. 그래서 뭐 인풋을 주면은 어떤 하나 클래스라든지 아웃풋을 주는 거죠. 근데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매니 투 매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시퀀스 IMO 보이를 주면은 그것을 아웃풋으로 어떤 점원으로 뭐 이런 걸 주겠죠. 매니 투 매니도 쓸 수 있고 RNN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거 인풋으로 어떤 걸 줬더니 아웃풋으로 단순하게 클래스 하나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퀀스를 내뱉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미지 캡션 같은 거 어떤 데이터 하나를 딱 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she is holding a cup 뭐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딱 내뱉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혹은 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을 쓰이고요.
그래서 장면 1,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4, 뭐 프레임 50까지 딱 줬더니 이 프레임 50까지는 뭐 농구를 하는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매니 투 매니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지금. 네. 지금 방금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퀀스를 내뱉는 뭐 그런 것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왜 이 중간 거를 쓰냐면은 이제 어순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바로 오른쪽처럼 I라고 했다고 나를 이렇게 바로 뱉지는 못해요. 그렇게 워드랑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은 어순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먼저 다 듣고 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레임별로, 네, 여기 설명을 해주셨네요.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프레임별로 레이블을 넣어야 할 때 쓴다고 하네요. 라고 네, 여기 있는 영어를 빠르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이거 카파시 그 블로그 보면은 나옵니다. 이 블로그로 흥한자잖아요. 저도 뭐 블로그로 흥한자 출신이고, 앞서 발표하셨던 유재준 님도 마찬가지고, 예, 블로그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블로그로 뭐 해봤더니 뭐 섹스피어를 이거 캐릭터 레벨로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플러서블한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레이텍스나 뭐 어떤 HTML이나 이런 신텍스를 캐릭터 레벨로 집어넣어 봤더니 이런 신텍스를 굉장히 잘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신텍스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뭐 포문을 열었으면 엔드를 닫고 괄호를 열었으면 괄호를 닫고 이런 건데 이런 아주 레귤러한 규칙적인 반복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런 RNN 같은 것들이. 네, 이제까지 사족이었고요. 뭐 RNN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부터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모션 포캐스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마치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 혹은 뭐 센텐스 제너레이션처럼 기존에 있는 그런 조인트 앵글들을 다 시퀀스로 받아서 그 다음을 그냥 마치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시퀀스를 내뱉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2015년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2015년에 나온 Recurrent Neural Model for Human Dynamics라는 논문인데요. 이쪽 분야가 사실은 이미지나 비디오나 뭐 스피치나 이런 쪽에 비해서 약간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2013년쯤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게 2014년쯤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게 나오면 그걸 이제 수입을 해와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처음 수입한 논문이고요. 유명한 분들이 보이죠. 여기 세르기 루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로봇 쪽 관련해서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는 거는 그냥 LSTM을 이용해서 시퀀스를 받아서 시퀀스를 내뱉자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한 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드에 비해서 좀 모션 데이터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엔코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오토 엔코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로우 인풋을 바로 히든 유닛에 넣는 게 아니라 로우 인풋을 하나의 피처로 학습을 한 다음에 집어넣고 그것의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디코딩을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로우 인풋으로 이렇게 템포럴 다이나믹스 잡는 게 아니라 피처로 템포럴 다이나믹스를 잡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그 다음에 CRBM이라고 해서 이제 컨디셔널 RBM 2006년도에 그람 테일러가 만든 논문인데 지금 굉장히 잘 이상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GPDM인데 GPD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거 잘 합니다. 근데 보시면 ERD랑 지금 프로포즈한 ERD랑 LST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한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 비디오고요. 지금 CRBM 같은 경우 굉장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에러 어큐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잘 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분에 대해서 가까운 뭐 다음 프레임 같은 경우 잘 하는데 이제 제너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어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다이버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롱텀 프리딕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챌린지 중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결과를 보시면은 근데 사실 이게 쇼텀 프리딕션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거는 LSTM 그냥 요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요게 제일 잘 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0.08초 뭐 끽해봤자 0.5초 그러니까 0.5초 동안의 프리딕션을 얼마나 잘했냐를 보는 거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는 모션 프리딕션의 목적이 꼭 0.5초 뒤를 예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워낙 말도 안 되는 모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비교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것에 관한 릴레이트, 왜냐면 이게 베이스라인 2 페이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prone to accumulate error. 그래서 에러를 이제 누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unrealistic human motion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gradually add noise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curriculum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애드 노이즈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걷는 모션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에러가 딱 발생을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에서는 커버를 못했던 리전을 밖으로 벗어나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걷는 모션인데 제가 다리가 약간 삐끗한 모션으로 에러가 지금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 학습이 안 된 리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예측이 완전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이닝을 할 때 이미 에러를 조금 줘가지고 그 에러 바운드가 생기더라도 다음 프리딕션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인젝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 노이즈 스케줄을 해서 아주 노이즈를 트레이닝 단계에서 잘 집어넣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논문이 뭐냐면은 사실 이 노이즈 스케줄링을 해결한 논문은 아니고요. 뭐 간단한 휴리스틱입니다.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조인트 앵글이 뭐 20개다라고 하면 20짜리 벡터를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손의 패턴, 그 다음에 다리의 패턴, 허리의 패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다른 네트워크로 각자 따로따로 학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멘틱하게 비슷한 것들을 RNN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엮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래서 ERD 같은 경우에 이전 논문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마도 체리 피킹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대로 뻗는다는 거죠. sRNN은 조금 더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RNN이라는 게 히든 유닛 리커런트 노드 커넥션이 딱 컨스턴트 하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피어리어딕한 거, 약간 뭐 걷는다든지 뭐 반복적인 운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네레이션을 잘 하는데 이게 만약에 피어리딕하다라고 하면은 제네레이션을 잘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에서도 뭐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면 이제 시퀀스들을 쫙 주고 그것이 어떤 액티비티냐, 뭐 달리기냐, 뭐 걷기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20개의 조인트 이런 거 다 주는 것보다는
각각의 팔다리를 따로따로 RNN으로 학습을 한 후 얘네들 나중에 컨캐트네이트를 하이러키컬하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더라. 라는 것이 2014년에 나왔고 2016년에 이건 저널 논문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나온 태스크들은 굉장히 쉬운 태스크예요. 굉장히 뭐 오랫동안 쳐다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챌린징하지 않은 내용에서 조금 더 요즘에는 챌린징한 태스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멘틱하게 미닝풀한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자, 그 두 개가 이제 베이스라인 페이퍼고, 이제 그러면 이 모션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것이냐. 사실은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문제가 뭐, 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이미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건데, 가장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본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이제 제너레이션 한 거랑 그 조인트 앵글들을 각각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 MSE 같은 걸로 에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쇼텀에서 할 수 있고 이제 롱텀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봐서 아 이게 정말 그럴듯한 모션이냐라는 걸 보는 게 이제 롱텀에서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존의 RNN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봤듯이 롱텀에서 굉장히 이상한 모션이 생성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쇼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부터 1부터 50프레임까지 딱 배운 다음에 51번째 프레임을 프리딕션을 딱 하면은 50번째랑 51번째랑 그 사이가 딱 점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스무드하게 체인징을 하는데 요거랑 요 사이를 보시면은 점프가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다리를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 프로포즈한 메서드에서는 요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바로 이 노이즈 스케줄링이었습니다. 노이즈 스케줄링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노이즈 스케줄링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exposing the methods. 그러니까 모델에 대해서 그 나중에 테스트 타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러들을 미리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테스트 타임에 일어날 법한 노이즈들로 잘 익스포즈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근데 테스트 타임에서는 아무래도 에러가 점점 더 누적돼서 커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큰 노이즈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gradually increasing한 노이즈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있죠. gradually increasing. 그리고 이거는 어떤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거 뭐냐면은 2009년인가요? 그 벤지오 랩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는 랜덤 샘플을 다 주고선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배우잖아요. 근데 사람이 배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떠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운다는 거죠. 쉬운 예제부터 어려운 예제, 뭐 간단한 기본적인 스킬부터 복잡한 스킬까지 순서에 따라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움에도 순서가 있다. 그냥 막 셔플링 해가지고 막 랜덤 배치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움에도 순서가 있다. 이게 이제 커리큘럼 러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도 어쩌면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뭐 RNN이 워낙 많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플러 모델을 사용하려면은 조금 더 그 적은 데이터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존의 거는 뭐 걷기 이걸 모션을 프리딕션 한다 그러면 걷기 모션만 모아서 러닝을 한 다음에 걷기를 프리딕션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게 최대한 많은 데이터 그것이 약간 irrelevant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약간이라도 regularization 이펙트를 발휘를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믿는 딥러닝의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많은 데이터를 버리고 나서 딱 그 액션만 스페시픽한 걸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만 제너레이션 하는 건 약간은 그런 필라소피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네 가지 그러니까 short-term discontinuity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 다음에 모델이 좀 너무 컴플리케이트하다 그 다음에 액션 딱 그 해당하는 액션만을 배운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프로포스 메서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프로포즈 메서드에서 했더니 이거 해결됐더라. 이거고요. 노이즈 스케줄링 우리는 안 한다. 이거고, 우리는 조금 더 심플한 모델을 제안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 넣었다. 이 네 가지가 해결하는 점입니다. 네, 10분 남았다 갑니다. 네, 그래서 프로스포스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시퀀스 투 러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로스를 할 때 기존의 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트레이닝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거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A 시퀀스 집어넣고 그 다음 걸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집어넣는 것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집어넣고 그라운드 트루스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프리딕트 된 거를 집어넣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프리딕트 된 거를 집어넣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프리딕트 된 것도 어차피 어떤 에러를 어큐뮬레이션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어큐뮬레이션 한 그러니까 에러를 인젝션을 하지 않아도 내추럴리 노이즈가 이미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5년에 나온 그 스케줄 샘플링 for sequence prediction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은 두 가지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거나 혹은 제너레이션 된 걸 넣거나 요거를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그 딥러닝에서 좋아하는 게 스토캐스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집어넣고 어떨 때는 프리딕트 된 걸 집어넣고 요걸 바꿨더니 좀 더 향상되었더라라는 논문이거든요. 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차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다르게 저희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전혀 안 넣고 이제 앞으로 프리딕트만 된 것만 요 러닝에서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이제 레지듀얼 아키텍처인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랑 그 다음 프레임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그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랑 똑같은 거 넘겨놓고 그 변화, 델타 부분만 러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잖아요. 0에 가깝게.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다 아실 테니까 혹은 다른 분이 다루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스페리멘트는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샘플링 베이스 로스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느냐 아니면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느냐 아니면은 프리딕티드 된 거를 넣느냐 이 차이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레지듀얼 아키텍처의 그런 효과가 어떠냐라는 걸 생각해봤고 세 번째는 그 해당 액션의 데이터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까지 다 넣었을 때는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이걸 통해서 갑자기 튀는 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였죠? 그 갑자기 튀는 게 사실은 이 레지듀얼 커넥션에서 대부분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미 그전 프레임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거는 델타들이니까 델타들이 거의 0에 가깝다 보니까 그 튀는 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원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NLP에서도 그라운드 트루스 넣어주면서 학습을 하나요? 원래 이전 나온 결과 집어넣지 않나요? 제가 NLP 쪽 잘 몰라가지고. 근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학습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니까. 그럼 예전에 다른 논문들에서는 인퍼런스 할 때는 예측한 걸 집어넣는 식으로 하고 학습할 땐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고 이렇게 한 건가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계속 넣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프레임과 일단 바로 이제 프리딕티드와 가장 다음 프레임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거 에러는 비교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인데 기존 거는 그냥 요걸 넣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를 넣었던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넣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센텐스 컴플리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답이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이었다 그러면은 I go 다음에 to를 프리딕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t을 프리딕션을 했다.
라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넣는 건 아마도 시퀀스가 I go at을 넣는 게 아니라 I go to를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school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 드렸던 인퍼런스 할 때는 네네. 테스트할 네.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기존에도 계속 그냥 이렇게 프리딕트 된 그냥 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어큐뮬레이션 되고 발산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저 다들 관심 없이 자고 계신 줄 알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이제 GRU를 썼고, 그래,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이제 컴패리즌을 하는데, 컴패리즌에서 가장 베이스 라인으로 뭘 잡았냐면은, 그 마지막 프레임 있죠. 마지막 프레임에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베이스 라인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 하는 게 0.4초, 길어야 1초 이렇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0.4초랑 1초 동안에 안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안 움직이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아예 안 움직이나? 요것도 이제 넣었다는 게 굉장히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 신선한 건가요? 신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레지듀얼 있죠. 이게 까만색인데 이제 얘가 프로포즈 된 게 가장 잘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회색, 이 제로 벨로시티, 이 제로 벨로시티가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애큐레시를 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프레임에서 차라리 안 움직이는 게 막 이상하게 막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레지듀얼이 좋은 걸 내죠. 워킹이나 이팅 같은 거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레지듀얼이 좋은 걸 냈는데 스모킹이나 디스커션, 뭐 스모킹, 담배 피고 있는데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차라리 논문을 빨리 내가지고 그냥 제로로 프리딕션하는 어떤 논문을 내면은 억셉이 됐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제로 벨리스티가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잘못된 걸 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인생의 교훈을 얻어봅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보통 시퀀스 할 때 일반적인 액션들도 있겠지만 좀 희귀한 액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주 행동하지 않지만 언젠가 한 번씩은 하는 그런 액션들이 레지듀얼 러닝으로 통하면은 학습할 때 사라지지도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액티비티 이쪽이 그렇게까지 데이터가 많이 쌓인 상태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아주 이렇게 발달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0.5초, 1초 이런 거 프리딕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나 디스커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추가로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얼마 안 많다고 하셔서 드린 질문인데 얼마나 되나요, 데이터가? 이게 예를 들면은 NLP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많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 go to school이라고 I go가 나왔다고 반드시 to school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도 스모킹을 한다고 했을 때 스모킹 동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자연스럽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려면 학습할 때 데이터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쵸. 근데 네, 지금 1분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마지막 아마 질문으로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서머리는 일단 여기 있으시니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다. 보너스 페이퍼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순간을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벨로시티만 갖고 이렇게 프리딕션을 하더라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숏텀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막 unexpected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continuity, 스무스니스 차원에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LSTM이나 이런 게 잘 동작을 하는 것 같고 정말 하이 레벨에서 프리딕션을 잘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조금 더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너스 페이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